9월 13일 지도 순찰대에 체포돼서 안타깝게도 3일 만인 9월 16일에 사망한 이란의 22세 여성 마흐사 아민입니다. 이 여성이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사람들이 그녀가 살아있을 때의 생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들고 시위에 나섰죠. 그렇다면 이 여성에서 볼 수 있었던 이 히잡의 중요성, 히잡을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왜 쓰기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히잡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스만 튀르크가 사라지고 새로 생긴 신생공화국 튀르키예였습니다. 1923년 신생공화국으로 시작한 이 튀르키예는 이슬람적인 과거를 벗어서 근대화의 세계로 가려는 계획을 시도합니다. 바로 튀르키예의 국부 아타튀르크입니다. 튀르키예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타튀르크. 보통은 우리가 그전에는 케말 파샤라고 불러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타튀르크는 오스만 제국을 끝내고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우면서 튀르키예를 새로운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많은 계획을 했는데요. 그러한 계획 중에 중요한 게 바로 이슬람과 멀어져가는 정책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슬람과 아랍이 연관돼 있는 튀르키예 문화에서 이슬람과 아랍을 최대한 보이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랍 문자를 쓰고 있던 튀르키예의 글자를 서양식 알파벳으로 바꿨고요. 무슬림들의 복장이었던 페스라는 모자를 벗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925년에 모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당시 튀르키인들이 쓰고 있었던 페스라는 챙 없는 전통적인 모자를 벗게 하고 이렇게 챙이 달린, 챙이 있는 서양식 모자를 쓰게 했죠. 왜 그랬을까요? 아타튀르크는 튀르키예 문화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그러나 서양 문화가 더 훌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나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자뿐 아니라 신발도 서양식 옥스포드 구두로 신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타튀르크의 아내도 공공 석상에서 히잡을 쓰고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타튀르크는 히잡을 쓰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히잡을 쓰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너무 당연한 거겠죠. 이미 서양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랍 알파벳을 버렸던 사람인데 전통의 산물이었던 모자나 히잡을 좋아할 리는 없었을 겁니다. 아타튀르크는 그렇다고 해서 히잡을 강제로 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아타튀르크가 사망한 후에도 이어졌는데요. 다만 아타튀르크가 생각했던 대로 튀르키예가 근대화되고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히잡을 쓰는 사람들은 전통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전통에 뒤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맞아 들어갔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히잡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그런데 아타튀르크 이후에 터키의 발전 과정에서 아타튀르크가 생각해 놓은 구상한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전통적인 이슬람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정치에서 힘을 얻게 되니까 이에 불안감을 느낀 군부가 1980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강력한 법안을 제정합니다. 즉 히잡을 강제로 벗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죠. 82년에 히잡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법을 통과시켰고 97년에는 대학교에서도 히잡을 쓰고 등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튀르키예는 히잡을 써서는 안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3년 이후로 튀르키예에서는 히잡을 써도 제재가 없습니다. 즉 2013년 이후로는 히잡을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됐습니다. 쓰고 싶은 사람은 쓰고 벗고 싶은 사람은 벗고 그러한 나라가 된 거죠. 다만 그 과정이
대단히 민주적이고 자유적인 가정에서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현 정부가 아타투르크의 생각과는 달리 이슬람을 더 중요시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비판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람을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히잡을 쓰느냐 벗느냐가 결정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우리에게 탈레반으로 너무 잘 알려진 아프가니스탄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탈레반 하면 시대를 뒤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낙후된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근대 초기에 가장 발전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첫 히잡 문제가 등장한 것도 1928년입니다. 1928년에 당시 대단히 개혁적인 왕비였던 소라야 타르지라는 왕비는요, 근대 개혁을 추구하는 왕 아마눌라 칸의 충실한 조력자로서 아프가니스탄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928년 8월에 지도자들 모임에서 과감하게 히잡을 벗고 등장을 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죠. 그러나 아직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러한 파격적인 행동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1929년 1월에 왕비와 왕은 더 이상 권력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떠나서 서양으로 망명을 해야 했습니다. 즉 아프가니스탄에서 히잡 벗는 최초의 시도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튀르키예에서 볼 수 있었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히잡을 벗는다는 것은 근대의 세계, 더 발전된 세계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랍어를 쓰는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컸던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이집트는 1922년에 영국으로부터 명목상의 독립을 합니다. 1922년부터 왕정으로서 독립왕정으로 등장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주권 국가는 아니었죠. 영국의 영향을 깊게 받았던 이집트에서는 역시 여성들도 그러한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이집트에서 히잡을 최초로 벗은 사람, 여성 운동가의 모습입니다. 후다 샤우라위는 1923년에 과감하게 히잡을 벗습니다. 공공 장소에서 히잡을 벗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에서 히잡은요, 그냥 머리만 살짝 가리는 히잡이 아니라 얼굴을 완전히 가리는 니캅 형태였습니다. 눈만 내놓는 형태였죠. 그리고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무슬림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여성들이라면 그러한 복장을 하고 세상에 밖으로 나오진 않았죠. 그렇지만 과감하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후다 샤우라이는 1923년에 새로운 여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즉 이집트에서 히잡은 과거를 얘기했고 벗는다라는 것은 새로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를 얘기하는 그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52년 군사 쿠데타로 왕정을 끝내고 이집트 역사상 최초의 공화정을 세운 나세르는 1958년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혁명이 성공한 직후인 1953년 이슬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가 자신을 찾아와서 한 첫 번째 요구가 여성에게 히잡을 씌우자는 거였답니다. 그래서 나세르는 무슬림 형제단 지도자에게 당신 딸도 당신이 히잡을 씌우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 이집트 여성에게 히잡을 씌울 수 있냐라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반론했다는 그러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역시 히잡은 이슬람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전통을 넘어서서 근대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히잡은
여성을 억압하는 걸림돌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은 어땠을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모았던 시위, 그 시위가 일어났던 이란에서도 역시 이슬람과 근대화라는 주제로 히잡은 등장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장면은 1936년 1월 이란의 레자 샤가 여성에게 강제로 히잡을 벗기는 히잡 벗기는 법을 통과하면서 왕비 그리고 자신의 두 공주와 함께 등장하는 모습인데요. 이 세 여성은 히잡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레자 샤는 역시 튀르키예처럼 이란을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근대 국가에 가는데 가장 걸림돌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쓰고 있던 히잡이었습니다. 히잡은 퇴보를 의미했고 전통에 얽매이는 그 의미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보았죠. 그래서 레자 샤는 여성에게 히잡을 쓰지 말라고 강제로 법을 만들었고요. 히잡을 벗은 여성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여성 교육의 기회를 높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레자 샤는 여성 히잡만 한 게 아니고요. 여성 히잡을 못 쓰게 하기 전에 튀르키예처럼 남성에게도 전통적인 모자를 벗고 서양식 모자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서양식 모자를 쓰고 서양식 양복을 입고 이 복장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이란을 발전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여기에 제동이 걸립니다. 1936년 히잡을 벗기는 법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히잡을 갑자기 벗는다는 거에 대해서 여성들 자신들마저 주저주저했던 거죠. 그래서 히잡을 벗은 여성에 대해서는 히잡을 벗지 않은 여성이 왜 벗냐고 질책하기도 했고요. 히잡을 벗지 않는 여성들을 강제로 벗기다 보니까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폭력이 발생했고 여성들이 꼭꼭 숨어버리기도 하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반대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히잡을 강제로 벗기는 법은 1941년 레자 샤가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막을 내렸고요. 새로 왕이 된 그의 아들 모하마드 레자 파hla비는 강제로 벗기는 대신 벗으려면 벗고 벗지 않으려면 벗지 않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왕은 여성의 교육 기회를 늘리고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신장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히잡을 쓴 여성은 퇴보의 상징, 히잡을 벗은 여성은 진보의 상징, 근대화와 정근대화, 새로운 시대와 과거의 시대, 이 둘을 나누는 선이 히잡이 된 거죠. 그래서 1979년 이란이 혁명으로 지금의 정치 체제로 들어서기까지 79년까지 이란 여성들의 사진들을 보시면 마치 우리가 미국의 어느 한 지역을 찍은 것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거의 벗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왕의 근대 개혁 정치가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질은 상당히 높였습니다. 1963년에 미국의 권유로 시작한 백색 혁명, 즉 근대화 혁명, 피를 흘리지 않기 때문에 백색이라고 했는데요. 이 백색 혁명에서 여성의 자유, 교육,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화 정책을 차근차근 밟아 나갔고 그 결과 국민 소득도 늘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직접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땅을 갖게 되는 토지 개혁까지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빈부차가 늘어났고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경제가 다각화되지 못한 채 석유 자원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유가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좌충우돌하는 형태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러한 경제적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을 잘 다독거리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강압적인 독재적인 정치를 폈고 그 결과 1979년 1월 16일 왕위를 버리고 이집트로 망명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고 1979년 2월 11일에 이란 이슬람 혁명이 성공합니다. 즉 왕이 그동안 취했던 근대화 정책, 서구화 정책 여기에 반대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거죠. 이 정권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정치 체제입니다. 이슬람이라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샤가 그 이전 왕이 추구하였던 서구 근대화 정책을 폐지를 하죠. 그러면서 첫 번째로 문제됐던 것이 바로 여성의 히잡입니다. 1979년 3월 7일 혁명의 지도자 호메이니는 공공기관에 여성이 히잡을 쓰고 들어오지 않는 것은 그건 마치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잡을 쓰지 않고 공공기관에 일하러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 말이 전해진 그 다음 날 바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인데요. 이날 많은 여성들이 테헤란의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히잡 강제 착용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지도자가 제시한 이슬람의 정숙, 여성의 정숙이라는 가치는 그대로 이슬람 정부의 중요한 핵심 과제가 되어서요. 1981년에 공공기관에서 여성들은 반드시 히잡을 착용하고 일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졌고요. 1983년에는 히잡을 쓰지 않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은 74대의 태형에 처한다라는 법률도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1984년에는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은 공공장소나 길가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법령이 통과됐죠. 1996년에는 형법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은 최소 10일에서 최대 2달까지 구금할 수 있는 형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형법에 여성들이 히잡을 쓰는 것을 쓰지 못하도록 선동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일을 하는 사람과 같다고 여기는 그러한 조항이 삽입이 돼서 그러할 경우에는 10년까지 구금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까지 통과됐습니다. 우리가 보통의 현대 이슬람 세계에서의 이슬람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중요한 정치 세력이 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무슬림 형제단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슬람 정부입니다. 이집트의 무슬림 형제단은 조직은 조직인데 이집트에만 머물러 있는 조직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조직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정부, 즉 이란에서는 이슬람의 바탕을 둔 정부를 구성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대이스라엘 해방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해방을 시켜서 이슬람적인 가치가 구현되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러한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우리가 하마스라고 합니다. 이슬람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헤즈볼라가 그러한 세력이고요. 튀니지에서는 지금은 힘은 많이 약해졌지만 나흐다당이 그러한 당이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탈레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슬람으로 이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탈레반을 이슬람주의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알카에다와 IS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나쁜 사람들, 나쁜 조직으로 알려져 있죠. 테러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테러를 떠나서라도 이들은 생각은 같습니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던 어떤 특정한 국가를 만들던 그 규모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슬람으로 이 세상과 이 국가를 재구성하겠다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현대의 이슬람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적으로 성공한 곳이 이란입니다. 1979년에 이란은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이슬람 정부를 구성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슬람주의의 지향점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슬람 법이 지배하는 이슬람 국가라 이슬람 세계를 건설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비판적인 시각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슬람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슬람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슬람법 샤리아거든요.
그래서 샤리아를 따를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무슬림만이 있는 곳이라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무슬림이 아닌 무슬림이 비무슬림과 사는 지역에서라면 이것 때문에 다른 종교인들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주의 운동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닌데요. 폭력을 조장하는 쪽에서는 이러한 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통을 고수하는 거,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이 우리의 제대로 된 신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경전을 보았었을 때 경전에 나온 글자 그대로 따르는 방법이라든지 후대에 생긴 이슬람 법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보는 그러한 자의적인 이슬람법을 해석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크피르라고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불신자로 제외해버리고 박해하거나 IS처럼 아예 살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적인 삶에 대한 반감, 종교가 중심이 되지 않는 세속주의에 대한 반감이 특징이고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알카에다하고 IS나 탈레바 같은 경우에는 무장을 투쟁해서라도 정권을 잡고 세상을 바꾸겠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장 투쟁도 이러한 투쟁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